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안 사장님 10시에 줌 미팅 하시죠? 그룹 줌 미팅. 예, 저희 네.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조금 네. 땡겼어요, 사장님. 아, 일찍 그래요? 왔어요. 네, 예. 예, 제가 제목 알려드린다 그러면서 이제야 생각나네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따 음, 뵙겠습니다. 네. 7시 됐네요. 좀 주민문학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민문학 이제 주제는 제가 이제 식물들이 번식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그 식물들의 번식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음, 일단 그 과학자들이 흰 꽃이 많아요. 주로 이제 초여름에 막 이제 식물들이 막 번식을 하는 그 생육하는 그런 시기에 뭐 울긋불긋 꽃들 뭐 빨간 꽃 뭐 총천연색의 꽃들도 많지만 대부분 흰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꽃들이 흰색을 치장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곤충들을 통해서 이제 어, 어, 유전이 전해지거든요. 예. 동물들은 이제 뭐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지만, 근데 이 곤충의 예를 들면 벌의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암꽃으로 그 수분이 전달이 돼서 이제 그 꽃이 이제 종족 번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흰색을 곤충들이 좋아하는 모양이다라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흰 꽃들이 대부분 꿀이 달대요. 흰 꽃이 아닌 뭐 빨간색이나 다른 색 꽃들은 꿀이 좀 없으면서 화려하기만 하고, 흰 꽃들은 꿀이 달대.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가 뭐냐면 꿀을 만드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식물들이 고급 에너지잖아요. 꿀이. 그러니까 이 고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뭐 붉은색을 내거나 뭐 화려한 색을 내는 데다가 자원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꽃은 사실은 곤충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흰 꽃들의 특징은 어, 꿀이 많다는 거. 그래서 흰 꽃이 아닌 뭐 빨간 꽃이나 뭐 분홍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꿀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색을 만드는 데다 에너지를 쓰는 꽃들이고, 색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 꽃들은. 근데 흰 꽃들은 에너지를 거의 다 꿀을 만드는 데다 쏟아서 곤충들을 불러와서 그 곤충들의 몸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유전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분별을 못하는 흰 꽃들이 왜 많은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색이 아니라 이제 꿀로다가 승부를 건 거죠. 흰 꽃들은. 근데 이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전 세계 식량의 63%가 벌이 없으면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벌에 의해서 식물들은 이제 종족 번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벌이 벌 개체수가 줄면 농업이 굉장히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해 식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꿀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열대 지방에 있는 꽃들이 꿀을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열대 지방 주변으로 뭐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 날씨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벌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꿀을 많이 생산하는 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꿀로 승부수를 건 게 아니고 굉장히 악취로 승부수를 거는 식물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플레시아라는 식물인데 우리 인간들이 맡으면 굉장히 구토가 날 정도의 악취를 품어요. 근데 이
이 꽃은 그 악취를 내는 데다 왜 에너지를 쏟느냐면 파리를 통해서 종족 번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뭐 우중충한 그런 그 장소를 만들어서 파리를 불러 모으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근데 이 꿀벌난초라는 꽃은 꿀을 생산하는 데다 에너지 쏟는 게 아니고 암컷 말벌하고 비슷하게 꽃을 형태를 그쪽으로 이제 유전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컷 말들이 암컷 말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여기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이 꽃에. 그래서 그 덤벼든 수컷 말벌에 의해서 종족 번식이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이제 그쪽에다 쏟은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두뇌도 없는데 동물처럼 이렇게 두뇌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진화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과학자들 연구는 아직도 뭐 크게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여간 식물들도 계속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 유전적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연구 대상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수컷 말벌이 덤벼들 수 있게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발견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유전을 택한 것들도 있어요. 뭐 민들레죠. 민들레 후시처럼 막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낙하산 형태의 씨앗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람에 의한 걸 풍매화, 뭐 곤충에 의해서 유전을 택한 쪽으로 선택한 것은 뭐 충매화, 새에 의해서 또 유전을 택한 것은 이제 뭐 조매화, 그다음에 물에 둥둥 떠다니는 씨앗을 물에 퍼뜨려서 퍼뜨리게 하는 것은 이제 수매화라고 합니다. 이게 유전 방법을 어느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데 이거는 낙상옥이라는 그 열매입니다. 새들 눈에 확 띄는 게 이제 빨간색이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낙상홍이라는 열매를 새들이 먹고 새들이 먹기 딱 좋은 크기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새들 눈에 확 띄는 그런 빨간색으로 진화를 하고 그래서 이 새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새들의 이제 그 배변 활동을 통해서 그 씨앗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콩나물 꽂고 싶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배변이 되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으로 절대 소화가 안 되는 씨앗으로 진화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유전을 택한 거죠. 이건 창덕궁의 향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 19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림을 보면 이 향나무가 있는 게 보여요. 500년 됐다 그래요. 이 500년 훨씬 넘었죠, 지금은. 근데 이 향나무를 왜 창덕궁에서 키웠냐면 종묘 제례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향나무의 맨 윗부분 막 생성이 된 가장 싱싱한 향을 꺾어서 그걸 향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나고는 향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웃자란 거예요. 많이 웃자랐는데 어느 여름 그 번개를 맞아서 그 웃자란 쪽이 꺾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 시대 때는 웃자라는 것을 향으로 썼기 때문에 이, 이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향을 쓰지 않는 현대에 와서 이걸 더 이상 웃자란 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자연이 번개가 그냥 웃자란 것을 없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향나무는 굉장히 번식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너무나 딱딱하고 그 발하기에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향나무는 어떻게 이제 조매한데 결국은 그 열매를 새가 먹고 새의 위산으로만 그 씨앗까지 물렁물렁하게 이제 그
발화 직전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새가 배변 활동을 통해서 이 향나무의 씨앗이 이제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향나무는 굉장히 보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좀 향이 막 나는 나무인데 그만큼 유전적으로 좀 자기 유전을 종족 번식하는 데도 어려운 방법을 택한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나무는 우리가 가을에 보면 은행나무 뭐 단풍이 들어서 많이 흔하게 이제 보는 가로수인데, 사실은 과학자들은 은행나무는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멸종위기 생물로 적세기에 그것도 아주 금방 멸종할 수 있는 식물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나무인데 왜 과학자들은 멸종위기 생물, 그것도 가장 극심하게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은행나무도 인제 씨앗으로 유전이 인제 전달되는데 동물이나 곤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래요. 은행이 썩는 냄새. 아마 여러분들도 은행나무가 가로수 밑에 막 곰팡이처럼 썩었을 때 그 냄새, 거의 뭐 화장실 냄새가 나거든요, 암모니아가 가득한. 그래서 이 가로수,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 외에는 자연 속에서 절대 번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번식으로 택한 것이 유전으로 이제 새들이나 곤충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향을 그렇게 어 발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멈춘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극심하게 멸종위기에 속한 식물이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나무거든요.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죠? 제가 2015 년도인가 미국 컨벤션 가족 여행 가면서 이 앞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한 30층 높이에요, 저기 아파트로 치면. 근데 이 메타세카이아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유전을 전달하거든요. 어 메타세카이아는 한번 자라면 굉장히 크게 높이 30층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어 더불어서 메타세카이아의 씨앗도 발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메타세카이아는 어떻게 이제 유전을 전달하냐면, 산불이 나면 이제 번개나 무슨 큰 산불이 나서 200도 정도가 되잖아요. 200 도면은 모든 나무가 다 타 죽는 거거든요. 100 도에서도 불이 붙어서 다 타 죽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200도 정도 됐을 때 메타세카이아가 타 죽는다 그래요. 어느 메타세카이아는 산불을 30 번이나 겪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나무 외피가 굉장히 200도 정도 돼야 타 버리는 거예요, 100 도에서도 끄떡없는. 그래서 200도 정도로 모든 산이 다 타 버렸을 때 이 씨앗이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타 죽지 않은 나무가 막 이 울창하게 메타세카이아 있을 때는 절대 새끼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타세카이아가 죽었을 때 이 씨앗이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서는 소방관들이 가끔 불을 내서 메타세카이아 숲을 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전자의 메타세카이아가 탄생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한다 그래요. 이건 겨우살이라는 식물입니다. 겨울에만 이렇게 눈에 띄어요. 모든 나뭇잎이 다 죽었는데 파릇파릇한 나무 있으면 그게 겨우살이에요. 이거는 나무에 기생을 하는 식물인데, 이 겨우살이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도 유전을 전달하는데, 이 직박뿌리의 먹이가 돼서 결국 직박뿌리의 배변 활동을 통해서 유전이 인제 되는데, 직박뿌리가 딱 좋아하는 잎 크기의 열매를 맺어요. 그다음에 직박뿌리 위에서 소화가 되긴 하는데, 이 과육이 소화가 되긴 하는데 반소화만 되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소화가 되는. 그래서 배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직박뿌리가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제 촬영한 거거든요. 거의 1 미터가 넘게 이 배변이 음 끈적끈적하게 늘어진 모습이 사진에 찍혔거든요. 이게 끈적끈적하게 소화가 덜 된 채로
이렇게 배변 활동을 통해서 나무에 이렇게 딱 걸쳐지는 거예요. 이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그럼 이 나무에 이제 걸쳐졌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발화를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그러니까 유전 방법을 굉장히 독특하게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죠. 직박구리의 새한테 딱 잎 크게 맞는 열매, 그다음에 직박구리 위산에서도 녹지 않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로 진화 방법을 이제 택한 거죠. 이거는 호주에 사는 이제 화식조라는 새입니다. 굉장히 커요. 한 2m 높이의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식조를 천 적이 없는 새예요. 타조나 비슷하게. 천적이 없는 새다 보니까 날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호주 무화과는 화식조의 먹이가 돼서 유전이 이제 전달돼야 되는데 화식조가 날지를 못하니까 화식조가 딱 먹기 좋은 위치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식물의 진화는 굉장히 동물의 진화보다도 더 정교하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지 못한 이 화식조의 잎 높이에다가 딱 맞춰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제 유전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관엽식물인데, 몬스테라라는 관엽식물인데, 우리 뭐 집에서 이제 관엽식물 많이 키우죠. 근데 이 몬스테라를 비롯한 이 관엽식물들이 잎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요. 응? 막 벌어지게 잎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벌어지게 잎이 날까를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더니 개인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관엽식물들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관엽식물들은 뭐 사람 키 정도뿐이 안 되지만 일단 야생에서 자라는 관엽식물들은 사람 키를 훨씬 넘는 숲을 이루는 관엽식물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잎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잎들은, 새로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발달을 했냐면 구멍을 스스로 뻥뻥뻥뻥 내서 밑에 있는 새로 나오는 아기 잎까지도 햇볕이 들어가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동물처럼 뇌는 없지만 동물 이상 가는 그런 뇌구조를 어딘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똑똑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뭐 벌레를 유혹하기도 하고, 말벌 암컷처럼 유혹하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한 꽃 우리가 설명 들었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종족 번식, 자기의 생육을 위해서 사냥하기도 해요. 새를 잡아먹는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새를 그냥 한 입에 잡아먹은 모습에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기생식물, 특히 이제 넝쿨 식물들이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실새삼이라는 인삼류의 이제 식물인데 바로 옆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에 기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막 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줄기에 칭칭 감아서 이제 이 식물에 기생을 하는 건데, 근데 식물들은 냄새도 맡을 줄 알고 자기 주변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볼 줄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는지, 무엇으로 냄새를 맡는지 그것만 아직 못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맡고 어 주변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보기도 해서 그 식물을 기생하게 해서 그쪽으로 막 뻗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동물 못지않게 똑똑하다 그래요. 네. 인간이 식물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인간보다도 더 똑똑한 게 식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근데 이 식물들의 여러 가지 유전 방법, 진화된 방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들이 모든 에너지를 이 꿀을 생산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아서 종족 번식을 택했잖아요. 네, 우리들 모두도 누군가의, 내가 뉴스킨으로 받은 비전을 누군가에게 꿈을 실현하는 사람을 똑같은 나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 만드는 작업이 리크루팅이라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꿀을 생산하는 에너지, 꿀을 생산하는 에너지에다가 온 힘을 쏟아야 결국은 아름다운 나이가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 꿀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인문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누군가에게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기계적인 내 욕심만 채우는 리크루팅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삶을 목표를 성공하고 그런 에너지를 풍길 수 있으려면 자기 개발에다가 모든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식물의 유전 방법, 진화된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크루팅 하는 것이 우리 저마다의 목표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 활동,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 또 내일 그 북미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경신희 선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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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다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됩시다. 네.